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은 약보합으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도세 0.73% 내린 2621.36, 그리고 코스닥은 0.79% 떨어진 733.2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 원화 강세를 요구하고 한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날보다 10원 내린 1,39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1.4도. 오전에 비는 그쳤는데 그래도 좀 날이 흐리네 싶더니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할 시간이 되니까 햇살이 좀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햇살 한 줄기 받으면서 스승의 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원 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들으셨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문자 소개 한번 해볼까요? 박세영님께서 소장님, 제 경제 선생님이세요. 맞벌이 하며 나아지지 않는 현실인데 4시 방송 꼭 듣고 참고 많이 해요. 방과 후 목돈연구소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경제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스승의 날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김미숙님께서 소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은 가랑비가 오락가락해요. 날이 흐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날이 이렇게 흐릴 때 기분이 처진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차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 같아요. 김미숙님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주간 키워드로 한 주간의 핫 키워드 알아보면서 경제 이해력 높여보고요. 이어서 지구촌 방방곡곡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으로 모실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건 꽤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도 편의점은 장사가 꽤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고전할 때도 편의점은 점포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매출도 계속 증가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편의점도 좋은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전국 편의점 총 매출액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의 편의점 숫자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편의점 숫자는 약 5만 5천 개로 1년 전보다 70개가량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편의점이라는 업종이 들어온 게 88 올림픽 때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쭉쭉 늘어났던 편의점 숫자 역시 작년에 처음으로 줄어든 겁니다. 편의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주변 경쟁 점포들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기존 편의점들은 돈을 좀 벌겠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편의점들의 매출도 거의 정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편의점이 더 생길 만한 곳도 없고 이미 있는 편의점들도 매출이 제자리고 편의점 산업 전체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예전에는 팔지 않았던 옷이나 색조 화장품이 매대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곳은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점포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서 물건의 가짓수를 늘리기는 어려우니 잘 안 팔리거나 마진이 적은 건 빼고 마진율이 높은 새로운 품목들을 계속 선보이며 활로를 찾는 겁니다. 전국의 편의점 숫자와 전국의 치킨집 숫자는 늘 비슷하게 증가해왔습니다. 지금도 전국 편의점과 치킨집 숫자는 둘 다 5만 개쯤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장을 멈춘 포화 상태라는 것도 서로 비슷합니다. 편의점과 치킨집은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영업 업종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맥 인 디플레이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니까 당황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인을 한번 맞춰보자고 이제 사인을 드리기로 했는데 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요?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더니 사랑의 총알을 이렇게 쐈더니 당황을 하셨습니다. 네. 소맥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셨죠? 네,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손님이 끊어지면서 자영업자들께서 주류 가격을 내리는 이런 영업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어떤 단발성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수개월째 이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물가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9월에 마이너스 0.6%를 시작으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맥주 물가는 4월에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보자면 소주와 맥주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5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그러더니 이런 현상이 정말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식당 중에는 음식으로 남는 거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술값을 비싸게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곳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워낙 남는 게 많았던 품목이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은? 네, 사실 식당들이 술값을 깎는다는 건 경제가 어려웠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뭐 이럴 때도 많이 볼 수는 없었던 현상입니다. 내수 침체가 정말 심각해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손님들은 잘 안 오는데 이 음식 가격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워낙 비싸져서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마진율이 좀 높다고 하는 소주나 맥주 가격을 깎아서 손님을 모으려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 이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이 술을 상시 할인해준다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예 브랜드 차원에서 저렴한 술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는 곳들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소주 2,000원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붙인 고기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맥주를 3,000원에 판다 이런 횟집 프랜차이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저 지나가면서 봤어요 며칠 전에. 네. 그래서 가게 위에 이렇게 큰 현수막에 소주 2,000원 이렇게 옛날 가격 그대로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마음껏 마시면 큰일 나는데. 그 한 점포에서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이제 상권의 어떤 주변 가게들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뭐 우잉 옆집은 맥주를 우리보다 3,000원이나 싸게 판다고 하면서 경쟁도 좀 붙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옛날처럼 술을 잘 안 마시고 회식도 많이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뭐 말씀처럼 옆집에서 싸게 판다 이러면은 나도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출혈 경쟁이나 이중고가 될 수도 있다 싶고 이 정부가 집계하는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일 정도라는 건 이런 주류 할인이 그냥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의미다. 이런 게 이제 정부나 외식업계의 설명입니다. 아까 통계에서 음식점에서 파는 주류값이 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술값은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이트진로가 이번 달 28일부터 테라와 켈리 같은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2.7%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500ml 캔을 비롯해서 몇몇 제품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긴 했는데 뭐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는 건지 뭐 좀 잘 모르겠네요. 앞서서 오비 맥주도 지난달에 카스와 한맥 등등 가격을 2.9% 이미 올렸습니다. 두 회사가 맥주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전에는 두 회사가 출고가를 올리면 음식점에서는 관행적으로 주류를 1,000원씩 올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식당들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맥 디플레이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납품가 대비해서 남는 게 좀 많았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떤 비단 주류뿐만 아니라 뭐 커피도 뭐 1,000원 커피
커피 아니면 뭐 티셔츠도 5,000원에 파는 티셔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가격은 낮추되 좀 품질도 같이 낮아지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이제 품질이냐 가격이냐 또는 얼마나 가성비가 더 좋으냐 이런 거를 따져야 하는 그런 소비자의 고민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간 키워드 함께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슬림폰입니다. 슬림폰 말 그대로 얇은 스마트폰. 네, 맞습니다. 이 휴대폰은 디자인 트렌드가 꾸준히 좀 바뀌어 왔었죠. 한때는 화면이 점차 커지는 게 대세인 때도 있었고 한때는 카메라로 전쟁이 벌어졌다가 또 몇 년 전에는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이제 접는 기술이 주목받기도 맞아요. 했는데 올해는 양대 주자가 얇은 폰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이 올해 나란히 또 이 네. 슬림폰을 내놓는다고 하죠. 네, 선제 공격은 삼성전자가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고 어제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 들어갔습니다. 애플도 제품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쯤에 아이폰 17 에어라는 이름의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엣지라는 거는 그 삼성폰 옆부분이 이렇게 곡선인 모델을 엣지라고 불렀잖아요. 예, 예전에 있다가 단종이 됐는데 이게 네. 슬림폰에 붙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이 내세우는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두께인데 네. 5.8mm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내놨던 갤럭시 시리즈 중에 가장 얇습니다. 무게는 163g입니다. 갤럭시 S25의 기본 모델이 162g인데 거의 똑같다는 거고요. 뭐 조금 더 감이 잘 오게 과자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네. 이 휴대폰이 두께가 쿠크다스보다 아주 조금 더 얇고요. 쿠크다스보다요? 네, 그 잘 쪼개지는 그 과자. 네. 그리고 무게는 초코파이를 4개 까놓은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니까 정말 이게 얇은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폰을 점점 얇게 만든다는 거는 계속 뭔가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품 공개 행사에서 삼성 쪽에서는 얇아졌으니까 기능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걱정하실 텐데 기존의 S25 시리즈 대비해서 특별히 뭐 빠진 기능은 없다. 이 점을 유독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처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아요. 이게 3,900mAh인데 S25 기본 모델보다 100mAh가 작습니다. 이 삼성에서는 그래도 하루를 쓰는 정도는 지장 없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하루 종일 뭐 영상 보시고 통화하시면서 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약간 부족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애플도 아이폰 17 에어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슬림폰 경쟁이다 이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애플은 두께가 어떻게 돼요? 네, 공식적으로 사양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 IT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5.5mm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얇네요. 예, 삼성보다 0.3mm가 더 얇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배터리도 애플 역시 기존 아이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작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장 얇은 폰의 기록은 애플이 갖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가장 얇은 스마트폰은 아닌데요. 7년 전에 모토로라가 5.2mm짜리 폰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폴더블 폰 중에서는 중국의 오포라는 브랜드, 여기서는 쫙 펼쳤을 때 두께가 4.2mm인 걸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의 핵심이 삼성과 애플이다 보니까 좀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얇은 스마트폰을 주도하고 있는 건 같은데 문제는 이게 얇아져도 성능은 같거나 뭔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이제 경쟁이 못 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쓰는 것도 이제 재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7mm 정도 되는데 네. 이거보다 더 얇다고 하니까 저처럼 이런 두께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아니 뭐 경쟁할 게 없어가지고 뭐 두께로 경쟁을 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슬림폰에 목숨을 매는 거예요? 네, 이제 근래의 스마트폰이 고성능, 대화면 이런 것들을 이제 소구 포인트라고 이제 삼아서 점점 이제 커지고 무거워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성능을 끌어올리는 경쟁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고 시장 성장이 좀 정체돼 있습니다. 요즘에 이 스마트폰을 예전처럼 자주 안 바꾸시잖아요.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있고 해서 삼성이나 애플 모두 성능은 유지를 하되 두께를 줄이는 이런 슬림화로 이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10대나 20대, 30대까지 젊은 층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연령대에서는 아이폰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갤럭시는 약간 좀 아저씨 폰 뭐 이런 이미지 있다는 얘기들을 좀 하시잖아요. 좀 슬림폰이 디자인 면에서 날렵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람을 일으켜주는 제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긴 과거에 우리 왜 벽돌폰 생각하면은 네. 점점 작고 이제 얇아지면서 탑재된 기술과 성능은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은 이제 한계라고 하니까 얼마나 효율이 좋은 부품이 들어가냐, 아니면 얼마나 뭔가 고밀도의 설계를 개발을 했느냐, 네. 이런 걸로 회사가 경쟁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랄까, 피부 탄력은 그대로인데 살은 쪽 빠졌다. 그래서 더 예뻐진 사람, 아니면 성적은 계속 100점인데 네. 잠은 계속 7, 8시간을 그냥 축축 아유, 자는 사람.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그럴 같아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거는 그렇고. 네. 자, 2분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하네요. 네, 원래 이때는 신제품이 잘 나오질 않는 시기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반도체 부문이 좋지 않아서 모바일 부문이 소위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MX 사업부가 벌어들여 왔는데요. 좀 이런 상황에서 2분기에도 슬림폰이 어느 정도 실적에 좀 보탬이 돼줄지 이것도 주목해볼 만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세 번째로 가져오신 주간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킥보드 없는 거리입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기나 봐요. 네, 서울의 두 지역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돼서 시범 운영되는데요.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요즘에 싱싱 달리는 킥보드 무섭다는 분들 좀 많으신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될지 좀 주목해볼 만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아니면 이제 동네를 걸으면서 킥보드가 오면 옆으로 괜히 피하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도 속도를 좀 줄이면서 주시를 하게 돼요. 이 킥보드 없는 거리는 어디에 생겨요? 네, 한 곳은 마포구의 홍대 레드로드이고요. 다른 한 곳은 서초구 반포 학원가입니다. 표지판과 노면의 표지를 통해서 킥보드 금지라는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들어서면 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통행금지 시간은 정오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이 소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많이 부르는 이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 장치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동 이륜 평행차까지 통행 금지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전동 킥보드는 사실 가까운 거리를 좀 간편하게 오갈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는 동네마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타보신 분이나 가까이서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가을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있는데요. 79.2%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75%가 충돌 위험 이거를 꼽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동네 어디 갈 때 좀 주차가 어려운 곳은 갈 때 전동 킥보드 가끔 타고 가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해보면 이거는 운전 면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동차 운전하듯이 아니면 이륜차 운전하듯이 뭔가 커브길에서 속도도 좀 줄여야 되고 반대편에서 사람이 오는지 차가 오는지 좀 거울 통해서도 좀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기존 표준 속도를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홍대 레드로드 이런 경우에는 주말마다 젊은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고 반포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넓지도 않고요. 학생들 그리고 차량도 굉장히 많이 오가는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라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아마 여기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인파가 몰린 상태에서 세게 달리는 킥보드가 툭툭 튀어나오는 일이 워낙 빈발하다 보니까 좀 아찔한 순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좀 더더욱 불안하실 것 같고요. 요즘에 킹라니 이런 신조어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건가요? 갑자기 네, 튀어나오니까. 네. 그렇군요. 만약에 금지 구역에서 킥보드 타면 어떻게 돼요? 네, 시행 후 5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제재는 없습니다만 9월 이후에는 벌점과 범칙금 부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는 범칙금 3만 원, 벌점 15점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물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킥보드 없는 거리는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네, 서울시에서는 9월쯤에 이 통행 금지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좀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할지 이거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러블리즈의 안녕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지금 경쟁사 프로그램 PD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손에 잡히는 경제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내일 아이템 찾다가 몰래 훔쳐 듣습니다. 소장님 목소리 역시 너무 듣기 좋네요. 인규형 코너 기다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경쟁사 프로그램 PD님이 아이템이 없어서 적진에 들어와서 몰래 청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DJ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계시는. 근데 글이 왜 이렇게 댓글이 슬퍼 보일까요, 여러분? PD님 솔직히 말하세요. 어예진을 DJ로 안 쳤어야 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계시죠? 이미 늦었어요. 저는 SBS에 오래 자리를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제 꼬꼬부 코너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과거 선생님이었던 기업인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입니다. 영어에 자신 있던 이 사람은 항저우 사범대를 졸업한 뒤 한 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 사업이라는 꿈을 쫓아 굴지의 중국 대기업 알리바바를 창업했는데요. 자, 퀴즈입니다.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알리바바의 이사회 주석을 맡고 있으며 영어 이름으로는 잭 마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제프 베조스, 2번 빌 게이츠, 3번 마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줌인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를 어디로 한번 데려가 주실 건가요? 오늘은 중동으로 갑니다. 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방 중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렇게 중동 쪽 순방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부터 청취자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들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길 오른 게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지금 가는 건데 이게 원래는 항상 이렇게 중동으로 가는 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외교적으로 의미가 좀 있는 행동인 거죠? 맞아요. 이 미국 정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그렇고요. 미국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가 무척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고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은 처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였냐? 보통은 유럽 안에 있었습니다. 유럽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맞아요. 멕시코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영국 제일 먼저 찾았었고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직후에 한 달 만에 유럽연합 EU 본부 있는 이 벨기에 가고 그랬는데 유독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중동에 무게를 좀 두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트럼프가 지난 1기 때 이게 사우디 갔었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예. 근데 이번에도 사우디를 간다는 거는 사실은 중동 정책을 해결하는데 사우디가 핵심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관심 있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요거는 좀 토막 상식의 충전 느낌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럽연합본부가 그 왜 벨기에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원래는 좀 프랑스나 독일 같이 뭐 독일 같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경제력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해서 이거저거 찾아봤더니 네. 이게 오히려 벨기에가 너무 힘이 안 세서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벨기에의 유럽연합본부, EU 본부가 세워진 이유가 은근히 좀 유치한데 이게 EU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1952년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돼요. 그때가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지 10년도 안 되었을 텐데 당시에 EU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본부를 어느 나라에 짓기로 했냐면 일단 유럽 국가들 알파벳 순으로 그러니까 주요국 가운데 알파벳이 어느 나라 말로 해도 영어로 해도 네덜란드로 해도 독일어로 해도 B로 제일 빨랐던 게 벨기에였어요. 그래서 벨기에 일단 본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부를 알파벳 순으로 옮겨가면서 한 국가로 힘이 쏠리는 걸 막아보자. 이게 최초의 얘기였답니다. 그러니까 본부를 일단 벨기에로 먼저 한 다음에 알파벳 순이 A, B, C, D, E, F, G니까 뭐 프랑스 그다음 아니다 뭐 독일 정식 명칭은 G로 시작하는 젊은이 아니고 독일어로 이제 분데스 리퍼블리크 도이чл란트라고 하니까 프랑스보다 독일이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 싸움도 좀 있었대요. 네. 근데 나중에 때가 돼서 이제 알파벳 순으로 독일 차례가 되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반대를 하고 또 프랑스에 세울 때가 되니까 독일과 이탈리아가 견제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 유럽연합 본부가 영구적으로 위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막간의 상식이었습니다. 예. 자, 다시 트럼프 이야기로 돌아가서 트럼프가 처음에 1기 때도 사우디, 2기 때도 사우디, 가장 먼저 사우디를 찾는 정도로 왜 이렇게 중동 쪽으로 자꾸 순방을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내 업적이다 이렇게 성과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중동이라는 점이 트럼프에게는 매력적이라는 게 외신들의 주된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되짚어 볼 게 있는 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한 직후인 1월 20일쯤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다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네. 당선 축하한다. 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 던졌다죠. 사우디가 미국과 6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50조 원 정도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의 첫 순방 행선지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로 확정됐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왠지 이제 제 추측에는 그 이전 정부 바이든 정부 때는 또 사우디가 맞아요. 너무 미국을 또 홀대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또 이 트럼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중국이랑 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재발절인 거죠. 갑자기 좀 걱정이 확 되니까 당선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축하해 뭐 이렇게 어떻게 선물 뭐 이 정도면 괜찮을까 그러면서 어떤 만회의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다시 잘 해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까시오쿠지 때문에 뭐 미국이랑 사우디 사이 되게 안 좋았다가 네. 트럼프가 되니까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는 게 정확한 설명이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트럼프랑 붙는 게 이익인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미국 편에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가보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인데 중동 국가들은 왜 또 트럼프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거래라는 게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대로라면은 중동의 돈이 미국으로 가는 셈이니까 돈이 가면 뭐가 와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유가 상승을 원치 않는 미국을 달래기 위한 포석을 산유국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돈으로 국제관계에서 위상을 좀 더 높여서 이란이라든가 이스라엘 대비해서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이 국제관계 위상 강화 관련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번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리아 제재 해제예요. 시리아 제재 해제. 근데 그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가 어떤 국가 경제 전략적으로 했을 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비전 2030 같은 거에서도
뭐 A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사절단 같이 간 거 보니까는 엄청 빅테크 기업들을 맞아요. 다 줄줄이 몰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투자를 하면 미국은 이 AI 관련돼서 데이터가 관련돼서 이런 거로 주고받을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 또 시리아 제재잖아요. 예. 이게 다른 나라인 시리아 제재를 푸는 게 왜 사우디의 위상을 높이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리아 제재를 이제 풀려고 합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화면을 봤거든요. 빈살만 왕세자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네, 준비했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역시 맞아요. 그게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제가 장면이에요. 당하던 거를 여기서 제가 하고 있네요. 진짜 중요한 장면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네. 이게 그게 그 단적인 장면이에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건 맞아요. 이거는 사우디가 원했던 일이라는 거를 다 보여준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리아 제재 푸는 게 사우디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럼 왜 사우디가 시리아에 대한 미국 제재가 풀리길 원하는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세세하게 따져보면 복잡하니까 큰 그림만 보면요. 이 조치가 일단은 이슬람 국가의 맹주로서 정확하게는 이제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을 중동 지역에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어수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슬람 국가도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네. 수니파 국가, 시아파 국가 이렇게 나뉘는데 대표적인 수니파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같은 곳들이고요. 이번에 제재가 풀린 시리아는 조금 복잡합니다. 정권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여기가 2024년 12월에 바뀌었는데 직전 정권은 수니파와는 결이 다른 시아파 국가가 정권을 잡았어요. 물론 이 나라 사람들은 수니파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 직전 정부를 허물고 들어선 과도 정부는 수니파 쪽이에요. 이 시리아 과도 정부, 새로운 수니파 정부가 사우디랑 손을 잡은 거죠. 사우디도 수니파 국가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건일 수 있는데 시리아 제재 해제라는 거는 같은 수니파 국가들한테는 역시 우리 사우디 형님이야. 이 나중에 석유 생산 줄이거나 늘릴 때 사우디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고 이란과 같은 시아파 국가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움츠러드는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어떤 종전 협상도 그렇고 뭔가 이런 제재를 푸는 것도 그렇고 중동의 평화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가운데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사우디의 중동의 형님, 아랍의 중심은 사우디야.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네요. 외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사우디, 카타르 또 이게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액수가 거의 뭐 천문학적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에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같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여러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우디에서 나온 내용 먼저 보면은 이 나라가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6천억 달러, 우리 돈 8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거. 네. 이거 전화를 했던 거를 그대로 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전화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인하면 조금 작아지기도 하는데 그대로 한 거예요. 물론 이게 1조 달러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인데 이게 미국과 카타르가 또 경제안보 패키지라는 걸 맺어요. 네. 여기에는 더 큰 액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백악관이 카타르와의 협정으로는 최소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80억 원도 많은데 1680조 원 규모의 경제 규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돈을 쓴다는 건 그에 걸맞는 가치가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곧 수혜받는 미국 기업이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들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도 사실은 증시도 움직였던 글로벌 자산 시장도 움직였던 게 이번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투자로 수혜를 받을 곳들 가운데 우리나라 분들도 관심 많이 갖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 기업들 가운데는 대표적인 게 직접 투자자들 많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고요. 네. 이게 약간 설명을 드리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AI 기업이 하나 있어요. 휴메인이라는 데인데 네. 휴메인이요. 이번에 투자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18,000개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확 뛰어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주로 쓰이는 게 이제 블랙일 칩, 최신 칩인데 지금까지는 네. 한 개당 얼마냐면 얼마 안 해요. 4만 달러 정도밖에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얼마 안 해요. 4만 칩 달러? 하나에 뭐 4만 달러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18,000개 산다 그러면 역산했을 때 7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엔비디아로서는 와. 단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넘는 수출 건수를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수십만 개의 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비행기 만드는 미국 회사 보잉이라고 있잖아요. 네. 보잉이 카타르 항공으로부터 최소 160대 최대 210대 정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요 또 얼마 안 해요. 대당 4억 달러. 우리 돈 한 대 비행기 한 대 747-8이 5,600억 원 정도 하거든요. 와. 이거 만약에 200대만 팔아도 200대만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110조 원 넘어가는 계약이에요. 네. 보통 이제 방송 기자들은요. 네. 좀 단위 큰 액수들이 나오면은 청취자분들 쉽게 알 수 있게 이게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짜장면 몇 그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맞아요. 뭐 이거는 가격이 좀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13억 8천만 원 조금 넘으니까 아파트 몇 채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환산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정도의 큰 금액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좋은 얘기들일 것 같은데 이 미국 기업의 계약건들 관련해서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부분 가운데 우리나라한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긴 있어요. K무기 방산 수출 문제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중동 진출해서 연말까지 성과 내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방사청장, 방위사업청장도 이번 주에 사우디 방문해서 출장길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판매 세부 품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뭐 레이시온이라든지 제너럴 아토믹스 이런 기업들이 이번 미국의 대통령 순방 계기로 중동에서 계약을 확정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이번에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중동의 이런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이 이게 실제로 정말 다 지켜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은 일기 어떻게 때도 보세요? 그렇고 일기 때도 사실은 몇 천억 달러 얘기 나왔다가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보면은 한 890억 달러 정도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이라는 게 실제로 다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외신들 관측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하나는 아까 설명하셨던 것들 비전 2030과 같이 이제 기존의 사우디가 추진하려고 했던 대규모 투자 계획 생각해 보면 네. 이 여기 쓸 돈이 지금 충분히 있느냐? 뭐 맞아요. 네옴시티도 아직 다 안 지어졌잖아. 뭐 이런 의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은 보통 많이 다변화를 하고 있지만 기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려면 유가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유가가 생각보다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약속을 다 지킬 만큼의 돈이 중동 국가들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의 절반 수준 정도 말한 거의 절반 수준 정도만 집행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비전 2030 같은 거는 이제 사우디가 앞으로 우리가 오일 머니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에 집중하겠다 하는 건데 말씀하신 네옴시티 같은 그런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지금 이제 금 정도 그어놓고 조금씩 세우고 있는 정도라서 맞아요.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한테는 좀 와닿는 것들이 유가 문제일 예. 건데 중동 국가들이 이제 기름을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는 거는 혹시 이제 앞으로는 유가가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요거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서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요. 네. 일단 유가라는 거는 워낙 예측이 어려워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보고서만 봐도 그렇게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려서 이거는 오히려 인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적어도 지금의 유가 수준이 중동 국가가 기존에 설정했던 예상했던 혹은 원하는 만큼의 유가가 아니라는 점까지는 분명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몇 년에 거쳐서 앞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는 얘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 데이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IMF가요 이 최신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항상. 그래서 최신 거 보면은 사우디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0%로 전망이 돼요. 낮은 수치 아니로 보이죠. 근데 IMF가 직전인 지난해 9월에 요거 전망했을 때는 사우디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7%였어요. 1.7%포인트 빠진 거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그 정도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거잖아요.
사우디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값, 유가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두바이 기준으로 배럴당 6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재정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유가가 약 96달러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어서 기름값이 두바이 기준으로 96달러면은 지금 WTI 서부 텍사스유도 그 정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값이 이 정도로 높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중동 산유국들이 재정 부담 때문에 이거를 다 지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다 지켜지진 않더라도 투자 관점에서 보면 AI 부분에서는 중동이라는 구원투수를 찾은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강사 출신 기업인으로 중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가 누구인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마윈이었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먼저 오후의 경제가이드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5145님,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재연을 해야겠는데요. 아까 요즘 음식점에서 소주 맥주 싸게 판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술값 아깝다고 집에서 술 마시는 바람에 제가 아주 안주 만드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여보,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밖에서 드셔요 라고 보내주신 장승우님, 그리고 총각김치 담그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조영자님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예진의 반가운 목돈 연구소 오늘 스승의 날이거든요. 근데 가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스승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경제 배우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같이 배워가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께 한 번씩 연락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들으면서 어예진의 반가운 목돈 연구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우린 노래해